근데 이게 뭐람? 발을 내딛었는데 지탱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뒤로 자빠졌고 물에 몸이 잠겼습니다. 물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강한 흐름에 다시 일어서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수영도 못해서 버둥거렸죠. 몸은 점점 강의 중앙으로 흘러갔고 이제 발을 땅에 내려보려고 해도 닿지 않았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발을 뻗어도 바닥이 느껴지지 않고 물이 점점 더 거세게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큰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몸을 바둥거리며 며느리에게 외쳤죠. 도와줘! 희선아, 발이 안 닿는다. 나 좀 살려줘!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순간 물속에서 버텨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살에 휘말려 제가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갈 것 같았고 손끝에 물살이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며느리는 바로 구하러 오지 않더군요. 당연히 저는 며느리가 바로 저를 구하러 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희선은 제 앞까지 와서는 전혀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제 몸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제 몸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밀려갔고 물살에 휘말려 저는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도와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를 밀어넣었단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물속으로 밀고는 돕지 않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천인공노할 일을 겪으신 방이자님의 사연입니다. 절대로 누구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방이자라고 해요. 올해 72이 되었어요. 사연을 듣다가 우연히 어제 올라온 아들을 따라 낚시를 가신 할아버지 사연을 듣게 됐어요. 듣고는 깜짝 놀랐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이 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는 다른 이야기였지만 살기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당했는지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저의 이야기는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 들으셨던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야기하려면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제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죠. 그 아이가 제게 준 기쁨과 사랑은 제 삶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들 종호에게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사실 저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그리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인물 좋고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셔서 처음 만났을 뿐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돈이 꽤 많은 집안의 아들이기도 했죠. 아마 남편이 제게 끌린 건 제가 단순하고 순수한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참 다정하고 상냥했어요. 물론 결혼 전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집안 환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저를 아껴주었고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그가 제게 보여주는 신뢰와 다정함에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결혼 후 그가 제게 남긴 것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이후
남편은 저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어요. 정말 많은 재산이었죠.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 남겨진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큰 돈을 가지게 되었죠. 남편이 없다는 것에 큰 슬픔을 느꼈지만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어요. 그 많은 돈은 사실 제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저 아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만 사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그냥 지출을 아끼면서 살았죠.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도 그 돈은 거의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요. 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돈을 모두 줄 계획이었죠. 저는 그저 아들이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아들에게 많은 돈을 쏟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우리 집이 그렇게 부유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오히려 저는 항상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워야 한다며 그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처음으로 저와 한 번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같은 거 없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죠. 우리는 돈이 많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돈보다 중요한 건 바로 마음이란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이 말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죠. 그때의 대화가 아마도 아들이 제 집안의 재정 상태가 녹록치 않다고 생각한 첫 순간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를 따라 배운 대로 돈은 없어도 사랑은 많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그게 어쩌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가 성인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점점 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립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흐뭇했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도 떳떳할 수 있었죠. 아들이 성인이 되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은 똑똑하고 항상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결혼을 한다니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저와 함께 살면서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고 가끔씩 어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라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식을 보낸다는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죠. 그 아이 이름은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희선이에요. 아들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대답했죠. 희선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참 예쁜 이름이네 싶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잘 만났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아들이 데려온 희선은 제게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참으로 예의 바르고 겸손했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인 저와 너무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희선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처럼 보였죠.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정말 예쁘게 치장을 했고 제 아들 종호도 그 옆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가 정말 다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죠. 하지만 결혼 후 그들은 조금씩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도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에도 가끔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저는 그들과 조금 더 거리를 두게 되었죠.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늘 어머니, 저희 좀 보러 오세요. 아니면 저희가 갈게요. 너무 안 오시니까 서운해요. 라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함께 살면 어떨까요? 희선이한테도 말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프시면 제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제가 너무 외로웠나 싶었죠. 일부러 거리를 두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아들과 함께 살면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았죠.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생기가 돌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인 저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런 거리감이 있어야 부딪히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며느리는 저와 생활하면서 친절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좋아하시는 고구마를 준비했어요.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녀가 너무 예의 바르게만 대하려는 것 같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너무 다가서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녀의 태도가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가 저를 신경 써주는 모습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선아, 나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와도 괜찮아. 너무 예의만 차리지 않아도 돼. 그 말을 들은 희선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너무 낯을 많이 가려서 죄송해요. 사실 저도 어머니와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서로 편해질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들이 제 곁에서 함께 생활하는 게 참 행복했죠. 그런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 사이에서 일어날 일들이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게 된 후 점차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주부로서 생활할 줄 알았지만 어느 날 며느리는 저에게 큰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카페를 차려보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한 사람이라 그런 도전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카페를 차린다는 것은 큰 결단이고 잘 되면 좋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카페를,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말이야? 제가 물었을 때 며느리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전부터 생각해왔던 거예요. 저희가 모은 돈을 다 써야 하긴 하지만 남편과는 다 이야기했어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며느리의 열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점차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카페는 작은 규모라고 했지만 그 또한 많은 돈이 들고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결정을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저도 받아들이게 되었죠. 결국 저도 그들의 뜻에 따라 함께 모은 돈 중 일부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카페가 오픈한 첫날, 며느리는 마치 꿈이 이루어진 듯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정말 예쁘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꿈만 같아요. 며느리는 정말로 밝은 표정을 지었고 아들도 자랑스럽게 카페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잘 되면 좋겠구나, 열심히 하렴, 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페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희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너무 적네요. 거기다 커피 기계도 고장났어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네요. 수리하는데 꽤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다른 장비를 렌탈해 와야 해요. 장사를 처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네요. 며느리는 자주 그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래,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은 힘들겠지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페는 점점 더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며느리 스스로 이 상황을 이겨내길 바랬습니다. 제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분명 잠시 동안만 괜찮아 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종호는 점차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졌고 종종 저녁을 먹을 때도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저녁을 먹고 난 후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 카페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 돈도 많이 들고 점점 손님도 없어지는데. 며느리는 그런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내?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거야.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불안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자주 돈 문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너무 큰 돈을 쓴 거 아니야? 우리 가정도 생각해야지. 가게에만 올인하면 어떡해. 지금 우리한테 카페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더 투자해서 어떻게든 카페를 잘 되게 만들어야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는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며 이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 아팠죠. 어느 날 며느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더 모아둔 돈 같은 거 없으세요? 더 이상 남편이 카페에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질문에 며느리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돈 문제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조용하게 넘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여러 번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 돈 있는 사람 아시는 분 없으세요? 돈을 조금만 더 쓰면 카페가 살아날 것 같은데 혹시 투자하실 분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그녀는 여러 번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희선아, 돈은 쉽게 쓰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하고 결정해. 그때마다 희선은 알았다는 식으로 대답했지만 그 표정 속에는 조금씩 초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쌈짓돈처럼 조금씩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기가 힘들었고 아들과 싸우지 않길 바래서였어요. 하지만 역시나 며느리는 점점 돈을 더 많이 요구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이 모든 변화들이 처음에는 작은 불안감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고 그 갈등은 결국 저희 가정에 큰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재산이 꽤 되었고 종호도 알게 될 때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까지 저는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카페가 실패하면서부터 돈 문제로 점점 불만을 표출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유산을 지금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하는 게 나을지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돈과 복잡하게 얽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그때 말을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희선이도 안정이 되면 그때 주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선의 태도가 점점 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의 바르게 지냈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달라지더군요. 어머니, 뭐 필요한 것 없으세요?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저랑 산책 가요. 어머니 저랑 등산 가실래요? 라는 식으로요. 그럴 때마다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의 며느리답지 않게 너무 살갑게 들렸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저는 그녀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예전에 며느리는 그리 자주 말을 걸거나 챙겨주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먼저 챙기고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 그녀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그동안 며느리와 저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기에 제가 그리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라서 조금은 어색하고 서로 일정한 선을 유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 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선은 점점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변화가 단순히 좋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좀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 이게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겠지. 라고 생각하며 일단은 그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부자연스럽게 지속되자 저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가더군요. 혹시 돈 때문 아닐까라고요. 저를 보며 살갑게 웃는 그녀의 표정에는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죠. 돈 이야기를 꺼내던 며느리가 돈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일상이 계속되었고 카페를 정리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예의 바르게 그리고 차분하게 지내는 모습이었죠. 더 이상 돈에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는 무척이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카페를 정리하고 마음 아플 며느리에게 저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죠.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의심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과하게 친절하게 할 때마다 조금은 의아했지만 그 의심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이제 카페도 정리하고 마음이 편해졌으니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는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강원도 쪽에 있는 강가로 물놀이 가실래요? 요즘 유명해진 곳이 있다고 해서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왜 하필 저와 둘만 가자고 했을까 싶어서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너무 일에 치였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어머니와 가까워지고 싶은 것도 있고요. 여자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녀의 말은 참 따뜻하고 진심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가자. 너랑 둘이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저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저 그녀가 더 친해지고 싶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가 딱딱했던 만큼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카페 창업을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달래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둘이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자꾸나. 네, 어머니, 계획은 제가 짤게요. 몸만 따라오세요. 그렇게 당일이 되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강으로 떠나는 길은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한참을 차로 달려가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마치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둘이 함께 떠났던 여행도 생각이 났죠.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지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길이 좀 험한데 괜찮으세요? 휘선이 저를 걱정하며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다. 이런 여행이 오랜만이라서 좋구나. 저는 들뜬 마음으로 차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행복해했죠. 며느리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며느리는 뭔가 굳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표정에서 조금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보였고 그다지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기분이 좋은 저는 그런 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럴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아마도 긴 여행이라 피곤할 수도 있고 아무리 친해지려고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저랑 둘이서만 있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마음은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차는 계속해서 달려갔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사람들이 꽤 많은 강 주변이었어요. 며느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 조금만 더 가요. 사람 많은 곳은 별로 놀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왜 좋지 않다고 말하는지 의아했지만 조용히 놀고 싶은가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사람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겠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는 저를 이끌며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주변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으로 갔죠. 저 멀리 놀러 온 학생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제야 괜찮나 본지 이곳에서 놀자고 하더군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처음엔 그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만 보였습니다. 물은 맑고 경치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살짝 들어가 보니 물이 꽤 깊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생각보다 물이 깊네. 저는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조금 들어가는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며 덤덤하게 자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사실 물이 깊긴 했지만 전혀 무서운 느낌은 없었어요. 그저 물놀이를 즐기면 되는 것 아닌가 했죠. 희선은 준비물을 챙기고 돗자리를 펼쳐놓으면서 어머니, 여기서 놀 준비 되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먼저 싸온 음식들을 먹었고 얕은 곳으로 가서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며느리는 젊어서 그런지 재밌게 놀더군요. 저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발만 담그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경치가 참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갑자기 물에서 나와 돗자리 위에 있는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경치가 참 좋네요.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좀 더 물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그 말에 몸을 일으켜 돌아 며느리 쪽을 향해 섰습니다. 어머니 너무 얕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니 물살이 점점 세졌거든요. 그리고 좀 더 앞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 조금 더 들어가 보마. 이 정도면 되겠니? 하고 강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요. 허리 조금 위까지는 들어가셔야 물놀이 온 느낌이 나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 말에 따라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차가웠지만 그래도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며느리의 친절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저는 허리가 넘는 곳까지 들어갔고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야, 이제 한계야. 여기서 찍어다오. 며느리는 그제서야 휴대폰으로 저희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저는 최대한 행복한 표정을 지으려 했죠. 근데 며느리가 휴대폰을 내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딱 한 발자국만 뒤로 가시면 훨씬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깊단다. 확 깊어져서 위험할 것 같아. 괜찮아요. 제가 아까 그쪽에서 수영했을 때 확인했어요. 그러니? 알겠다. 딱 한 발자국만 들어가 보마. 저는 딱 한 발자국만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뒷걸음질로 한 발자국 뒤로 발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람? 발을 내딛었는데 지탱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뒤로 자빠졌고 물에 몸이 잠겼습니다. 물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강한 흐름에 다시 일어서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수영도 못해서 버둥거렸죠. 몸은 점점 강의 중앙으로 흘러갔고 이제 발을 땅에 내려보려고 해도 닿지 않았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발을 뻗어도 바닥이 느껴지지 않고 물이 점점 더 거세게 저를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큰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몸을 바둥거리며 며느리에게 외쳤죠. 도와줘! 희선아, 발이 안 닿는다. 나 좀 살려줘!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순간 물속에서 버텨내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살에 휘말려 제가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갈 것 같았고 손끝에 물살이 거칠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며느리는 바로 구하러 오지 않더군요. 당연히 저는 며느리가 바로 저를 구하러 와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희선은 제 앞까지 와서는 전혀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제 몸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제 몸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밀려갔고 물살에 휘말려 저는 더욱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도와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를 밀어넣었단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나오지 못하게 밀었음에도 제가 물에 빠진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뒤집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살이 너무 강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왜 며느리가 나를 물속에 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며느리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런 기억들 속에서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자 제 방에서 희선이 몰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며느리는 저희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모습이었고,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아가, 무슨 일이야? 그때 며느리는 당황한 듯이 청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녀의 손엔 아무런 청소도구도 들려있지 않았죠. 저는 방에 가서 옷과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곤 통장이 있는 서랍이 살짝 열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정말 청소를 하다가 열렸을 수도 있고, 원래부터 열려 있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물에 휩쓸려가는 지금 저는 그때의 기억이 나면서 확신하게 되었죠.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를 물속으로 밀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걸요. 그날 며느리는 제 통장을 보고 많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돈을 가지고 싶었던 거였죠. 이번 당에서의 사건은 저희 돈을 자신이 가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당장 나가서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물살이 너무 세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었죠. 물속에서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을 먹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있는 힘을 다해 도와줘. 제발. 이라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죠. 며느리는 주변을 살펴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기 시작했죠. 아마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였을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짜여진 연극처럼 진행하고 있음을 알았고 저는 확신했죠. 이게 진짜 계획이었구나라는 걸요. 저는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고 의식이 간당간당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작아져만 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속으로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버티며 눈을 감을 때 저는 문득 이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어떻게든 며느리의 만행을 꼭 세상에 알리겠어. 죽을 순간에도 그녀가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넣은 이유를, 그녀가 이렇게 잔인하게 저에게 해왔던 일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도 물속에서의 느낌은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물살은 너무 세서 제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저는 결국 그저 물속에서 무기력하게 휩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다해 발버둥을 쳐봐도 물은 제 몸을 삼키려는 듯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물이 제 입으로 들어와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이제 거의 보이지 않더군요. 이제는 죽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물속에서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 소리의 주인공이 저에게로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휘청거리고 눈은 흐려졌지만 무언가가 제 팔을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해주는 건가? 물속에서 그렇게 떠내려가던 중에 제가 갑자기 끌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손길은 확실히 제 팔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저 그 손에 기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시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살아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물속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언제 끌어올려졌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몸은 너무 힘이 빠져서
이제 다시는 움직일 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물속에서 살아난 이유는 놀러온 학생들이 제가 버둥거리는 걸 보고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멀었지만 제가 흘러가다 보니 점점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었죠. 그중 수영을 잘하는 친구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조금씩 제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었죠. 저는 그들이 어떻게 저를 구해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손길이 제게 조금씩 살아남을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후 제가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에서 누워 있었고 제 몸은 차가운 시트와 약한 온기 속에서 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구나.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몸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며느리의 계획대로라면 저는 죽었어야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살아남았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만행을 반드시 세상에 알릴 거야. 병원에서 깨어난 후 저는 제 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고 머리는 어지러워서 쉽게 눈을 뜨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은 뚜렷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제 아들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 눈빛은 제가 아직도 그에게 큰 존재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희선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녀가 제게 어떤 일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희미했기 때문이었죠. 희선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손을 붙잡으며 어머니, 너무 놀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사진 찍어드린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살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다른 감정은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밀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죠. 아들아,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희선이 너의 아내가 나를 물속에 밀어넣었어. 내가 물에 빠지게 된 건 전혀 우연이 아니었어. 그게 다 계획이었어. 아들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희선이가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 또한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몸을 일으켜 힘겹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란다. 며느리가 나를 밀었어. 물속에 빠뜨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놔뒀어.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빠진 걸 알게 되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물에 빠졌다고 연기했어. 그런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는 어머니를 구하려고 신고한 것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리곤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께서 많이 충격을 받으셔서 그런 거야. 내가 왜 어머니를 물속으로 밀겠어? 그녀의 말은 그저 발뺌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제 아들은 조금씩 저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들은 며느리와 저를 분리시켰죠. 그리곤 따로 저에게 와서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도 해주었죠. 남편이 남긴 돈이 있었고
그걸 며느리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도요. 아들은 정말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한 번데 들어오니 말이죠. 아들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결국 저의 말을 믿어주었죠. 그리고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였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단호히 부인했지만 아들은 조금씩 제 말을 듣기 시작했고 결국 저와 함께 증거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찾은 첫 번째 증거는 그날 제 몸을 끌어올려 구해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당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었고 제가 물속에서 휩쓸려가는 장면을 목격했죠. 그 학생들은 제게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구출했는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날 할머니를 봤어요. 그 학생들은 경찰 진술에서도 그렇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에 빠져 있었고 저희가 그것을 보고 즉시 구출했어요. 물속에서 발버둥치는 걸 보고 바로 뛰어들었죠. 그 전에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소리치는데 앞에 있던 여자분이 가까이 가서 밀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구하려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더군요. 아들은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와 함께 며느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 여러 증거를 찾기 위해 힘썼죠. 다행히도 며느리의 부인과 발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게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마음을 더욱 확고히 했죠. 모든 것이 드러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모은 뒤에도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저희 말을 듣고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날 제가 물속에 빠졌을 때 며느리가 저를 물속에 밀어넣고 나중에 도와주세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라고 연기했다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졌죠. 검찰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 결과 며느리 희선의 범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처음엔 희선이 발뺌했지만 끈질긴 취조로 그녀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를 하던 희선이었지만 그 끈질긴 수사와 증거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날 취조실에서 희선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를 물에 밀었어요. 저는 그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가 돈이 많으시면서 그걸 저희 부부에게 비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며느리가 저희 생명까지 위협하면서까지 제 재산을 노렸다는 사실이 제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예의 바르고 자상한 척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며느리가 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한 속셈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언젠가는 줄 돈이었고 그 둘을 위해 말하지 않았던 것인데 거기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말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희선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어머님은 돈이 없는 척 연기했고 저를 도와줄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선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잡힌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죽이고 제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그 욕망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희선의 본성은 제가 알지 못한 그녀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재판 중에 그녀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미 진심이 아니란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감옥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에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며느리는 형을 선고받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했던 일이, 제게 남긴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었지만 최소한 그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저는 서로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그런 며느리와 결혼을 했다는 것에 죄송해했고, 저 또한 아들이 저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걱정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다듬으며 함께 힘든 현실을 이겨내자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씁쓸했습니다. 며느리의 사건이 끝나고 난 뒤 올바른 법의 심판으로 며느리가 감옥에 갔다는 것에 기뻐해야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과정이 제게 너무나 힘들었고, 특히 그동안 겪은 고통과 며느리의 배신은 너무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기에 그 후에도 쉽게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저 아들 종호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며느리의 범죄와 그 후의 사건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만큼 마음을 다잡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살아남았고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사건이 끝난 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희선과의 일로 그는 그동안의 삶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고, 저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은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 조차 쉽게 말하지 못할 만큼 깊이 상처를 입었던 아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점 마음을 다잡으며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강한 사람이었고 결국 그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에 또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그가 선택한 여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고생하고 나서야 다시 사랑을 찾은 거였죠. 그와 함께 다시 시작한 삶을 보면서 저는 아들이 성숙해지고 강해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종호가 결혼식에서 말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가 겪었던 일들이 떠오르며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새 며느리의 도움으로 더 괜찮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후 아들과 새 며느리는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았습니다. 손자가 생기면서 저 역시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부를 때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종호는 이제 아버지가 되어 그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들 종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끼게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고맙더군요. 며느리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저를 속이고 결국 제 재산을 노렸던 그 일은 잊을 수 없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다시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기억이 한때는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 모든 일이 지나간 일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칠 수 있다는 걸 몸소 겪은 뒤로 저는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돈은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지배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을 놓고 벌어진 그 일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앞으로도 저는 돈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돈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는 이제 그 일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하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제 곁에 있을 때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았고 제게도 그런 행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희선은 이제 제 인생에서 그저 지나간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상처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처가 점차 치유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돈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 합니다. 그동안 배운 교훈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되었고 저는 앞으로도 그것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당시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손주와 함께하는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